실시간 정보 브리핑입니다. 글로벌 채권 시장의 벤치마크 역할을 하는 미국채 10년물 금리가 4.6%를 돌파했습니다. 이달 초부터 반등하던 금리는 12월 FOMC에서 연준의 매파적인 기조에 반응하며 크게 상승했고 현재 5월 말 이후 최고 수준까지 높아졌습니다. 미국채 금리와 마찬가지로 달러 인덱스가 높은 수준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제부터 오늘 낮까지 달러 인덱스는 108선에 머물렀는데요. 엔화 약세폭이 커지자 결국 일본 외환 당국은 구두 개입에 나섰습니다. 가토 가스노부 일본 재무상은 오늘 현재 엔화가 일방적이고 급격한 움직임을 나타내고 있다며 과도한 외환 변동성에 대해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언급했는데요. 이에 장중 한때 157.39엔까지 올랐었던 달러 엔 환율은 156엔 후반까지 내려오며 잠시 주춤한 모습을 보였지만 이내 반등해 현재 157선 초반에 머물고 있습니다. 중국 당국이 경기 부양책 강화 차원에서 내년에 사상 최대 규모인 3조 위안, 한화로 약 598조 2천억 원 상당의 특별 국채를 발행하기로 했다고 오늘 로이터 통신이 보도했습니다. 이번 특별 국채 발행 계획은 사상 최대 규모로 작년 국내 총생산의 2.4%에 해당하며 올해 발행한 초장기 특별 국채 규모는 1조 위안입니다. 로이터는 중국의 국채 발행 규모 확대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 이내 대중국 관세 인상 가능성과 디플레이션 압력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이라고 짚었습니다. 크리스틴 라가르드 유럽 중앙은행 총재가 전일 파이낸셜 타임즈와의 인터뷰에서 유로존 물가가 중앙은행의 중기 목표 달성에 매우 가까워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더불어서 인플레이션의 경우 최근 수치는 2.2%라면서도 서비스 물가는 여전히 3.9%로 크게 움직이지 않고 있은 채 4% 정도에서 맴돌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12월 초 라가르드 총재는 인플레이션이 2% 목표치를 향해 계속 완화된다면 성장 억제가 더 이상 필요하지 않으므로 중앙은행이 금리를 추가로 인하할 것이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지금은 해선시대, 여러분 안녕하세요. 해외 선물 상황을 가장 빠르게 알려드리는 시간 해선시대 정유현입니다. 어제 미국 시장은 컨퍼런스 보드가 집계한 소비자 신뢰 지수가 지난 9월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지만 미국의 기술주가 증시를 견인하면서 주요 3대 지수 모두 다 상승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이로 인해서 현재 미국 시장에서는 산타 랠리 또 연말 랠리에 대한 기대감이 계속해서 유지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조기 폐장하는 오늘은 어떤 전략 가지고 가야 할지 그리고 연말 연초 우리는 어떤 포트폴리오 계획 세워야 할지 저희 해선시대가 짚어드리겠습니다. 그럼 해선시대 오늘도 힘차게 출발해 보겠습니다. 네, 해외 선물계의 왕자님, 해왕마스터 나왔습니다. 마스터님,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 여러분들께도 인사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해왕입니다. 네, 미리 메리 크리스마스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아무래도 조기 유장이죠? 네, 조기 폐장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새벽 3시 이후부터 이제 거래가 종료될 예정인데 오늘 같이 한번 올해 마감 내용을 한번 좀 정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왜냐면은 시장에 대한 어떤 1년 모멘텀을 알면은 그 향후 1년 뒤에 대한 모멘텀도 판단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부분 좀 디테일하게 파헤쳐 볼 거니까 내년 초에는 과연 어떤 시장 올 건지 최종적으로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한 시간 동안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크리스마스를 앞두고 특별히 출연하신 해왕 마스터님이신데요. 사실 오늘 같은 경우는 특별한 경제지표 발표도 없고 또 조기 폐장하기 때문에 거래량이 좀 한산해질 수가 있는데 우리는 어디에다가 선택과 집중을 해야 할지 알아볼 거고요. 또 올해 어떤 우리가 또 경험들을 가지고 또 내년에는 어떤 계획들을 세워야 할지 이러한 연말 연초에 대한 계획도 저희가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1시간 동안 채널 고정 부탁드리겠고요. 혹시 들으시다가 궁금하신 내용이 있으시다면 저희 너튜브를 통해서도 실시간 라이브 되고 있는 거 알고 계시죠? 많은 댓글을 통해서 또 참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해선시대 본격적으로 출발해 보겠습니다. 먼저 나스닥 선물 개장 전에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시세 체크와 더불어서 이슈 점검, 전략까지 알아보겠습니다. 네, 나스닥 선물 차트 살펴보시겠습니다. 어제 M7 기업들이 강세를 보이면서 나스닥 선물도 양봉으로 마감을 했고요. 오늘도 일봉상 빨간불을 켜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래 시간이 점점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개장 시간이 다가올수록 거래량이 조금씩 좀 늘어나고 있고요. 또 보합권에서 조금 더 상승폭을 키우는 모습인데요. 11시 2분경 21,842포인트까지 터치를 했고요. 현재는 0.36% 정도 상승한 21,830포인트 지나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나스닥과 관련한 이슈도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마스터님이 연말 연초 어떻게 우리가 계획 세워야 할지 짚어주시겠다라고 얘기해 주셨는데요. 한번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올해에 대해서 한번 쭉 점검과 동시에 내년에 우리는 어떻게 계획을 세워야 할까요? 네. 뭐 이제 점검부터 한번 해봐야 되는데 네네. 일단은 기준은 미장 위주로 좀 보도록 할게요. 예. 사실 올해 미국 주식에 투자하신 분들은 수익이 좀 굉장히 많이 났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예. 왜냐면 이제 투자를 했다면 당연히 테크주 위주에 대한 어떤 포트 구성을 했을 거고 그 중에는 이제 AI가 굉장히 중심이었죠. 그리고 이제 과감하게 이제 거대한 기업들이 이제 빅테크 AI 쪽에 지속적으로 투자함으로써 어떤 보면 성과가 나오는 한 해 시즌이었어요. 근데 이제 이 부분에 대한 내용은 사실 이제 작년부터 좀 이어졌는데 올해 또 이제 어떤 시장에 대한 상승 속도가 굉장히 가속도를 치는 시기였습니다. 왜냐면은 제가 누누이 여기서 얘기 드리지만은 굉장히 주식 투자하기 좋은 시즌이었어요. 올 한 해는. 네네. 예, 뭐 여기 코스피 보시는 분들한테는 좀 안 좋은 얘기일 수 있겠지만은, 미국 증시 하시는 분들. 네, 만약 아니 시청자분들 중에는. 아, 근데 네네네. 코스피는 사실 제가 일전에 언급을 많이 드렸었어요, 사실. 이제 왜냐면은 금리 스프레드에 대한 격차 때문에 외인 수급이 뒷받침 안 되는 모멘텀이 충분히 나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웬만하면은 이제 미국 주식에서 AI 직접 투자를 많이 하는 종목에 많이 시도를 하자. 이게 취지였는데 뭐 나쁘지 않은 성과로 좀 마무리가 됐습니다. 뭐 차트 한번 보면서 좀 점검을 해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좀 객관성 있는 자료니까 여러분들 좀 참고만 하셨으면 좋겠어요. 올해 한 해는 제가 그 얘기를 해요. 지금 어느 누구도 이 얘기를 안 할 거예요. 이 시장에 대해서 객관화가 굉장히 필요하거든요. 왜 올랐을까? 시장이 왜 이렇게 고점을 뚫고 계속적으로 갱신하냐라고 했을 때 저는 그 얘기를 계속적으로 꺼냈습니다. 유동성장이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유동성장. 뭐 많이 들었잖아요. 근데 어느 누구도 유동성장이라고 얘기를 하지 못하는 이유는 유동성장이라는 거는 돈을 찍어내서 이제 실제로 시장에 돈이 들어오는 2020년대를 상상하기 때문에 지금은 긴축 과정에 대한 부분이 고금리로 유지가 되기 때문에 유동성장이라고 판단하기는 힘들죠.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어요. 네네. 네. 근데 제가 말하는 유동성에 대한 기준은 뭐냐면은 시장 입장에서 따지는 거예요. 시장 입장에서. 돈이 더 새로운 돈이 들어오냐 안 들어오냐 이 입장만 따지면 돼요. 뭐 경제적인 관점에서는 유동성 장이 아니겠죠. 근데 시장 입장에서는 유동성 장이라는 거예요. 왜냐면은 전체 우리가 따지는 어떤 경제 규모에서는 시장에 돈을 찍어내는 신규 어떤 달러에 대한 발행은 없었거든요. 근데 시장 입장에서는 이게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돈들이 들어오는 시즌이었어요. 그 기준이 그냥 영래포였다고 얘기를 하는 거고 이제는 시청자분들이 제가 하도 여기서 얘기를 하니까 어느 정도 영래포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한 해였구나 라고 판단이 정확히 드실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네. 근데 아직도 이 시장이 왜 오르는 거지? 라고 했을 때는 단순히 그냥 미국이 정말 잘하나 보다 이런 기준으로 판단해 버린다면은 저는 오류가 나오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자, 보시면 아시겠지만 우리가 실제 달러를 발행했던 구간이었고 지금은 어떻게 보여요? 그 2020년대부터 찍어냈던 돈이 잠시 연준에 흘렀다가 새로 다시 들어오는 시즌이었어요. 근데 이때와 이때의 정확히 차이가 뭐냐면은 잠시만요. 왼쪽과 오른쪽의 차이가 정확하게 뭐냐면은 이때는 단순히 기업에 대한 펀더멘탈이 반영 안 되고 신규로 돈을 찍어냈다 이 과정이 있다면은 지금 이 시즌은요 펀더멘탈까지 반영돼서 더 좋은 성과를 내는 시즌이었어요. 이 두 가지가 차이가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면 여기서 이제 증시만 갖고 평가를 했으니까 제가 코스피도 잠깐 한번 점검을 해볼게요. 여러분들 잠깐 걱정 많으실 거예요 시청자분들이. 네. 네. 점검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사실 냉정하게 좀 얘기를 하겠습니다. 코스피는 펀더멘탈이 안 좋을 겁니다. 네, 내년에 좀 더 최악으로 들어갈 가능성이 좀 있다고 생각해요. 올해보다 더요? 그렇죠. 어. 사실 참 저도 이 나라의 한 국민으로 살고 있지만은 참 신기한 나라예요. 이 2000이란 수치가 대단한 수치인 것 같아요. 코스피는 여기서 올라가면 다시 땡겨오고 뭐 자석 같은 게 있나 봐요. 자석 같은 게 떨어지면 또 다시 2000으로 올라오고, 그죠? 이 기준치를 벗어나지 못해요. 근데 지금도 아마 그 과정이 또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제가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뭐냐면은 지금 코스피 지수에 대한 부분의 평가는 그렇게 좋지는 않은데 제가 왼쪽 네모칸 한번 보셨으면 좋겠어요. 이때 어떤 시즌이었는지 시청자분들이 한번 고민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2018년도부터 정확하게 얘기하면은 19년도 중순까지예요. 딱 네모칸만. 좀 확대해서 볼게요.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은 지금 이때에 대한 어떤 시장 매크로 환경이 지금도 반영되고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자, 이 시즌은 뭐냐면은 한미 금리가 역전된 시즌입니다. 한미 금리가 역전된. 우리가 지금 같은 상황은 미국이 너무 고금리다 보니까 너무 당연하게 받아들이잖아요. 그죠? 근데 만약에 일본이었다면 이러한 시장 반영은 없었을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는 적용이 가능합니다. 왜냐? 우리나라의 특유한 어떤 외인 자금으로 시장이 흘러가는 유동성 현상 때문에 우리나라를 이해를 해야 돼요. 이 거시 환경을 분석하기 위해서. 이때 미국이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보다 금리가 1~2% 더 높았어요. 이러한 현상만 펼쳐지더라도 시장의 수급이 안 돌아요. 증시가 이렇게 무너지게 돼 있어요. 기억하실 거예요. 2018년부터 19년도에 거래하시면 맞아, 그때 증시 굉장히 안 좋았지. 근데 그런 부분 여기 와서 제가 그 얘기를 했어요. 이 자리에서. 이 당시에도 안 좋을 거예요. 이거 어쩔 수 없어요. 근데 이게 또 반복이 돼요. 지금 어떤 상황이냐라고 했을 때 미국이 긴축을 너무 과감하게 진행을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금리가 역전되고 이 스프레드죠. 한미 금리에 대한 스프레드 폭이 줄어들지가 않아요. 네. 그러면은 지금 통화 정책에 대한 상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주 매크로 환경 FMC 회의 이후에 점검했던 상황이 내년 파월 입장에서 내년 우리는 어떻게 보면 경제가 굉장히 좋고 탄탄한 구조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굳이 이렇게 강하게 금리를 내릴 필요가 없어. 이게 한 주평이에요. 사람들은 기대를 하겠죠. 이제 금리를 좀 빨리 내리고 이제 안정형으로 가나? 라고 했는데 아니야, 그렇게 빨리 내릴 필요도 없어. 어차피 우리 경제 성장률도 0.5%를 그냥 올려버렸어요. 그 정도 우리 탄탄해. 굳이 이렇게 금리 인하를 할 필요는 없어, 빠르게. 그래서 두 차례 인하만 하면 적당할 것 같아. 이게 전체적인 FMC에 대한 총 정리예요. 그러면은 한국 입장에서는 굉장히 이게 안 좋은 소식이에요.
안 좋은 소식. 자, 금융 위기에 대한 전제는 빼겠습니다. 지금 시장에 대한 경제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경제만. 한미 금리가 그럼 스프레드 폭이 빨리 줄어들수록 저희 입장에선 괜찮아져요. 근데 지금 상황에서는 미국은 빨리 내린다고 안 하고 우리 한국은행은 눈치만 보고 있어요. 아, 미국 빨리 안 내리는데 우리만 인하할 수는 없겠는데 이거. 항상 이제 한국은행은 FMC가 금리 결정 어떻게 했는지 판단 뒤에 그 다음에 금리 인하 인상을 해요. 내년도 한국은행은 금리 인하를 서두르지 않을 거예요. 금융위 전제 빼고입니다. 빼고예요. 네, 지금에 대한 모멘텀만 보고 판단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 기준을 살펴보세요. 그러면은 이 스프레드 폭이 줄어들지 않는다면 미국이 증시가 아무리 상승하더라도 시장 상승에 대한 부분은 굉장히 제한적인 모멘텀을 그릴 수밖에 없다 이거예요. 그러면은 이 스프레드 폭이 줄어들지 않는다라고 하는 건 코스피 입장에서는 굉장히 악재가 길어질 것이다. 이 전제가 깔리는 겁니다. 근데 더한 거는 펀더멘탈까지 무너지고 있어요. 그리고 차트도요. 제가 이런 말하기 좀 그렇지만 차트 너무 이뻐요. 이쁘다는 건 주로 네. 뭐 상승할 수 있다는. 아니요. 너무 차트가 네. 잘 맞아요. 아, 네네. 지금은 부러지는 차트로 이게 너무 잘 맞게 딱 균형이 잡혀 버렸어요. 아, 네네. 걱정되는 거죠. 예. 이게 추세 지속형이거든요. 추세 지속형. 예, 추세 지속형이에요. 이게 상단 2번, 하단 2번. 그러면 이제 마무리 자리는 제가 그때 얘기를 했었는데 2360포인트 깨지면은 이제는 시장이 빠른 시일 안에 계속적으로 무너지는 일만 남았겠구나. 우리가 쉽게 생각하면 2000포인트까지도 쉽게 어느 순간은 도달하겠구나. 이걸 판단하셔야 됩니다. 예. 지금 환율이 오르잖아요. 환율이 오르는 이유는 뭘까요? 그만큼 달러의 가치가 높아지니까. 그죠? 달러의 강세가 있겠죠. 네네. 1번은. 달러가 지금 굉장히 강세예요. 네. 예. 근데 달러가 강세인 것도 있지만 펀더멘탈이 무너지기 때문에 환율이 무너지는 거거든요. 자, 환율 한번 점검해 보도록 할게요. 네. 달러 차트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달러 차트부터. 달러 차트는 그렇게 위협적이지는 않아요. 근데 최근 더 튀어 오르는 이유는 페드 회의 이후에 금리 인하에 대한 부분을 신중하게 접근 안 하기 때문이에요. 매파적인 모습을 보이는데 그럼 유럽 국가 제가 항상 달러 볼 때는 두 국가만 비교해요. 중국 아니에요. 네. 유럽만 보면 돼요. 미국이랑 상대적으로 유럽이 어떤 통화 정책에 대한 평가를 하고 있냐라고 했을 때 유럽은 강하게 금리 인하 모션을 취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강하게. 미국 아니에요. 그러면 추가적인 강세가 이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죠. 달러만 보면. 그죠? 달러만 보면. 최근에 제가 사실 이제 이 박스피를 유지했어요. 근데 이전과 같은 엄청 초강세에 대한 모션은 이루어지지는 않아요. 왜냐면 유럽도 금리 인하하는데 한계치가 도달하니까 분명히 도달할 거예요. 그러면은 어떤 레인지 구성은 충분히 이룰 만한 자격은 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우리는 펀더멘탈까지 껴있다 이거예요. 펀더멘탈. 이건 굉장히 추상적인 의미면서도 굉장히 중요해요. 그 국가적인 측면에 있어서. 왜냐면은 어떤 국가 이제 미국을 제외하고 미국 포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외인들이 자본을 이동하기 위해선 그 국가에 대한 매력도를 느껴야 돼요. 매력을. 투자할 만한 가치를 느끼고. 예.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굉장히 그런 부분이 제한적으로 25년도에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고 예상하는 겁니다. 뉴스를 봤는데 그 예상을 하더라고요. 내년에는 이제 우리나라가 10명 중 4명이 직장에 이를 것이다. 25년도 기준. 바로 앞에 두고 있죠. 네. 네, 굉장히 좋지 않은 소식입니다. 근데 왜 그러냐면 기업에 대한 경영 악화가 계속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자본에 대한 부분을 계속적으로 상실하기 때문이에요. 네, 굉장히 간단한 거죠. 네. 왜냐하면 경쟁력에서 밀리니까. 국가가 경쟁력에서 밀린다면 어떻게 보면은 그 기업도 경쟁력에서 계속적으로 밀리고 그게 국민들한테도 영향이 분명히 갈 수밖에 없어요. 향후에. 네. 코스피뿐만 아니라 내년에 계속적으로 이런 부분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평가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보면은 그러면 투자라도 굉장히 유용하게 잘했어야 되는데 올 한 해 만약에 수익이 최소 저는 개인적인 생각으로
나는 주식 투자를 했는데 30%에 대한 수익을 넘지 못했어 라고 한다면 사실 좀 반성하는 시간이어야 된다고 판단해요. 반성해야 된다. 네. 근데 제가 어떻게 보면 종목에 대한 부분을 많이 얘기를 안 해요. 사실 이 자리에서. 근데 제가 말한 종목은 일단 다 올라갔어요. 아직도 오르는 중이고. 아직까지 기준입니다. 이제 거의 막바지에 다 왔는데 예로 들어서 한번 볼까요? 네, 아직도 오르고 있죠. 이거는 말한 지 얼마 안 됐어요. 사실 제가 이제 9월에 얘기를 한번 했었는데 GEV죠. 예, 근데 이게 어떻게 얘기를 하면은 전력주예요, 전력주. 예, 천연가스에 대한 어떤 발전소, 전력으로 전환하기. 뭐 AI 관련해서는 아실 거예요. AI 기계 한 대 돌리려면 앞으로 우리로 따지면 한 동이죠. 예, 여기 상암동이죠. 네. 예, 상암동이니까 상암동에 지금 전체 전기 소비를 할 거 아니에요. 이게 기계 한 대예요. 기계 한 대 돌리는데 이 정도 전력 소모를 한답니다. 그러면은 미국 입장에서는 테크에 대한 우위를 점하기 위해서는 엄청난 전력량이 필요한데 그 메인의 중심에 쓴 게 저는 발전소라고 생각한 거예요. 발전소.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미국 입장에서 유리한 포지션은 뭡니까? 유리한 포지션은? 자, 중국 입장 생각해 볼게요. 중국은 뭐가 지금 잘 돼 있어요? 중국은? 무조건 미국 중심으로 가려고 해요. 왜냐면 역사가 그랬으니까. 중국은 뭐가 잘 돼 있어요? 여러분, 중국은 신재생이 진짜 잘 돼 있어요. 대표적으로 뭐예요? 태양광이죠. 중국의 태양광 패널이 그렇게 발전돼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미국 입장이잖아요. 그럼 저도 트럼프와 같이 행동을 할 것 같아요. 나 신재생 안 해. 저 같아도 안 하죠. 왜냐? 신재생을 계속 추구하고 어떤 글로벌한 환경에 대한 앞으로 이제 ESG 규제라든가 그런 부분에 적극 동참하게 되면 미국 입장에선 최악이에요. 미국이 가진 자원이 셰일가스가 있는데 네. 그럼 이걸 적극적으로 활용해야죠. 걔네는 없잖아. 그쵸. 안 그래요? 네네. 그리고 나는 앞으로 전력이 굉장히 필요한 나라야. 왜냐? 테크에서 밀리면 안 되니까. 그럼 가지고 있는 자원을 여기서 유동을 돌게 하면서 지원을 하는 정책을 내밀어야지 중국하고 유럽한테 밀리지가 않아요. 절대로. 유럽 쪽에서는 자꾸 환경 규제하자고 그러고 중국 쪽에서는 자꾸 신재생 개발하고. 그죠? 그럼 미국은 따라가면 안 돼요. 근데 트럼프 2기 정책에서 바로 꺼내버리잖아요. 근데 저는 제가 만약에 트럼프 입장이었어도 이 정책을 엄청나게 밀어야 돼요. 그래야지 테크는 살면서 자원은 자국 내에서 계속적으로 어떻게 보면 회전을 돌게끔 시도하는 그런 발전을 이룰 수 있겠죠. 그죠? 그래서 전력주는 어쨌든 중요한 거는 이제 조만간 어떤 일이 펼쳐질지 모르겠지만 25년도 메인이 될 거예요, 아마. 25년도 메인. 그러면 우리가 지금까지는 뭐 엔비디아, 뭐 지금 최근에 나온 거 이제 브로드컴이죠. 이제 AI 관련해서 직접주라고 좀 판단을 할게요. 직접주가 있었다면은 여기에 이제 계속적인 파생이 물릴 겁니다. 파생이. 새로운 또 파생이 나올 거예요. 여러분들. 그럼 이런 거에 굉장히 집중을 해야 돼요. AI가 돌아가려면 전기가 필요해. 근데 전기가 필요하려면은 그럼 발전소가 굉장히 좋아야 되는데 그럼 우리는 한번 미국에 있는 발전소를 한번 알아볼까? 근데 트럼프 정책을 이거를 우리가 봐야 되는 건 이제 시장에 대한 환경 분석을 해야 되잖아요. 이걸 멈출 수 있을까? 아니면은 트럼프 이제 임기 내내 이 정책을 유지할까라고 했을 때 저는 후자에 굉장히 가깝다고 판단합니다. 그래야지 중국하고 유럽의 씨를 말려요. 아예 이제 격차 벌어지게끔 테크 관련해서 이제 AI 전쟁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네. 그러면 앞으로 지속적으로 우리가 종목군 관련해서 신경을 안 쓰면서도 수익을 계속적으로 뽑을 수 있는 종목은 딱 정해져 있다고 봅니다. 저는. 그죠? 그래서 내년도에 좋은 타이밍이 한번 올 거예요. 매매할 수 있는. 지금은 진입하기엔 굉장히 섣부른 타이밍이지만 이런 부분에 대한 이해도랑 어떤 앞으로 변경이 되면 안 돼요. 이 정책에 대한 부분이. 그러면 어느 정도 여러분들도 이제 시장에 굉장히 관심이 많고 이제 사회학이랑 인문학에 대한 관심이 많다면은 이 부분이 변경 불가능하다는 건 인지하고 있을 거예요.
그죠? 그러면은 좋은 기회가 한 번 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정도만 판단하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나스닥 다시 한번 점검할게요. 이런 부분 내년부터 저랑 같이 한번 점검할 거예요. 종목 하나하나씩 보면서. 그러면 재무제표도 같이 보고 최근에 이슈도 한번 보고 이런 부분을 같이 한번 점검을 하겠죠. 내년도부터는 아예 종목군으로 좀 더 집중하는 상황으로 가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은 지금 미 증시가 과연 어디까지 갈 건가라고 했을 때 굉장히 잘 올라갈 거예요. 이제 제가 일전에 이제 22,500포인트라고 얘기를 했는데 네. 지금 어떤 포지셔닝 변경을 해야 돼요. 어, 23,000포인트로 좀 변경을 진행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3,000포인트. 네. 3,000포인트. 3,000포인트까지는 시장이 무난하게 상승을 올릴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산타 랠리가 이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데 1월 중순까지는 지속적인 상승 형태를 유지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왜냐? 유동성 자금이 아직 남아 있으니까. 예, 남아 있죠, 여러분들 보이시죠? 기준치를 한번 볼게요. 예, 아직 이만큼 남아 있습니다. 이만큼. 이게 이제 시장으로 들어와야 돼요. 시장이 플러스 윤이에요. 아직 유동성 시장이라고 판단하는 겁니다. 이래서 그러면 시장은 더 상승하겠죠, 당연히. 예. 그리고 뭐 트럼프가 퍼포먼스가 좋잖아요. 네. 예, 시장 반응, 진짜 금융 완화에 대한 부분을 계속 밀면서 오히려 더 빠른 속도로 더 올리는 걸 추구할 거예요. 아마도. 이상입니다, 일단. 네, 내년에도 우리 시장과 미국 시장의 디커플링은 계속해서 이어질 수 있을 것 같다라고 분석을 해주셨는데요. 우리 시장의 경우에는 2,360포인트 이탈 시에 2,000포인트까지도 하방으로 열려 있다라고 분석을 해주셨고요. 미국 증시 같은 경우에는 내년 연초까지 무난하게 증시가 상승을 하면서 23,000포인트까지 도달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분석을 해주셨습니다. 따라서 내년에도 미국 증시 잘 살펴보자라고 얘기해 주셨는데 특히나 종목과 관련해서는 전력 업종 잘 살펴보자라고 얘기해 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마스터님 추가적으로 궁금한 게요. 하나 더 있는데 내년에 고물가 고금리가 장기화되면서 스태그플레이션이 올 것 같다라고 분석하시는 분들도 있던데 내년 연초에는 23,000포인트까지 갈 수 있지만 그 이후에는 조정을 거칠 수도 있을까요? 어떻게 보시나요? 그러니까 고물가 고금리에 대한 부분으로 어떤 네. 시장이 무너진다에 대한 구조는 조금 아이러니해요. 사실 그 그래요. 부분은. 네. 왜냐면은 우리가 감각을 조금 이제 길렀잖아요. 사실 저는 잠시만요. 지난 4년 동안 볼 수 있었던 차트로 보게 된다면은 물가를 한번 점검을 해보죠. 저도 간만에 보는데 사실 물가를 제가 지금 요새 최근에 많이 안 봐요. 왜냐면은 굉장히 간단해요. 안 보는 이유는 안정화됐기 때문에. 예, 안정화됐기 때문이다. 고물가라고 하는데 그래도 역사상으로 보면은 그렇게까지 고물가가 아니라고 보시는 건가요? 저는 아니라고 봐요. 음, 네,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왜냐면은 저희가 기대 인플레이션이라고 하잖아요. 네. 기대 인플레이션. 이제 우리가 물가가 무서울 때는 언제냐면 지금 우리가 이제 팬데믹 이후죠. 이게 10년 기대 인플레이션이요. 우리 보통 이제 소비자 물가 지수 확인하잖아요. YOY. 예, 우리 뭐 이제 지표 확인했을 때 1년 기준, 전년 기준 평가를 하는데 네. 저는 그렇게 사실 안 봐요. 음, 물가에 대한 위협이 오는 건 기대 인플레이션이에요. 기대 인플레이션 기준으로 좀 평가를 하거든요. 네. 그럼 물가가 올라간다, 고정된다라고 했을 때는 우리 보통 이제 X축, Y축이라고 했을 때 이 기울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기울기. 자, 20년도 한번 볼게요. 20년도 때 지금 이때 올라가는 물가가 절대값 평가로는 지금보단 낮지만 이 속도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위험 신호입니다. 이 속도. 자, 20년도죠. 우리 팬데믹 때. 그죠? 근데 지금은 어때요? 지금은. 그죠? 느껴지실 거예요. 이거는 시장 경제에 위협이 되질 않아요. 음, 이거는.
이해하시겠죠? 굉장히 간단합니다. 그리고 고물가가 이루어지는 이유는 어떻게 보면은 절대값 평가로는 어떻게 보면 이전보다는 굉장히 높은 수치에 대한 물가 수준이에요. 왜냐하면 팬데믹 이전에는 1.5에서 2% 레인지를 구성했다면 지금은 2%를 조금 상회하고 있잖아요. 그죠? 절대값 수치는 안 좋은 수치지만 상승 속도, 하락 속도 면에서는 굉장히 안정 형태를 이루기 때문에 저는 문제가 될 여지가 크게 없다고 생각을 해요. 이 부분을 평가해야 돼요. 물가는. 네. 네. 그럼 경제 위협이 돼요. 왜냐면은 우리가 물가에 신경 쓰는 이유는 이 절대값 수치가 높으니까 실질적으로 우리가 체감을 하거든요. 요새 먹고 살기 너무 힘들어요. 그죠? 여러분들. 저도 웬만하면은 사실 이제 배달 안 해요. 배달 안 시켜 먹어요. 네네. 근데 제가 반찬이 너무 비싸니까 제가 사실 이제 시금치를 사서 한번 해봤어요, 집에서. 더 비싸요? 두 단 더 사서. 돈이 많이 똑같아요. 그래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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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스트레스 받는 거예요. 사서 했는데 네네. 똑같아. 이럴 거면 배달 시켜 먹지. 그쵸. 이렇게 되더라고요. 네. 왜 괜히 시간하고 노동만 들고 하루 종일. 네. 근데 체감을 해요, 저도 어느 정도. 근데 그러기 때문에 이 물가에 대한 걱정을 할 거예요. 하지만 경제학적으로 본다면은 절대값 수치가 높은 거지 시장에 위협이 되는 건 이 올라가는 속도가 더 위협적인 겁니다. 제가 왜 그러냐면은 이해를 해드릴게요. 이거 간단한 건데 우리 항상 이걸 생각해야 돼요. 달러에 대한 발행을 많이 하게 된다면 달러에 대한 가치가 낮아지겠죠. 그러면 재화는 상대적으로 그냥 알아서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달러 발행량을 급격히 늘려버리니까 어떻게 돼요? 달러에 대한 가치는 폭락을 하고 물가는 올라가는 거예요. 상대성이에요, 상대성. 그래서 재화랑 항상 화폐를 두 개를 비교해서 분석을 하는 거예요. 굉장히 특이한 시즌이죠. 근데 저는 그 얘기를 하겠습니다. 이거 한 번 더 옵니다. 이거 한 번 더 올 거예요. 조만간 이 물가 상승 등이 폭발하는 여러분들. 근데 미국이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정책을 내놓을 때 굉장히 달라지겠지만 이 부분은 제가 나중에 이제 노란톡방에서 심도 있게 얘기를 할 거예요. 어떤 가설에 굉장히 가깝기 때문에. 근데 중요한 거는 앵커님이 얘기하셨던 것처럼 지금 경제 상황에서 그렇게 위협적인 수준에 대한 물가를 보이지는 않는다라고 평가하는 게 저는 맞을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네, 우리 시간으로 11시 30분 미국 증시가 개장했습니다. 오늘 뉴욕의 주요 3대 지수 모두 다 상승으로 출발을 했는데요. 그렇다면 우리는 나스닥 선물 전략 어떻게 가지고 가야 할지 잠시 후에 바로 짚어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나스닥 선물부터 우리는 어떤 전략 가지고 가야 할지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스터님 지금 0.28% 정도 강세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자, 그렇다면 우리는 또 어떤 전략 가지고 가야 할지 일단 기술적 분석을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investing.com에 따르면 일간 기준으로는 현재 중립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12개 지표들 중에서 매도, 매수 각각 3개 지표를 보여주고 있고요. 시간당으로 봤을 때에는 매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CCI와 하이로스, 오실레이터, ROC, 브랜베어 파워가 매수를 가리키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마스터님의 의견은 어떠하신지 팻말을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스터님 팻말 준비해 주시고요. 하나, 둘, 셋, 빠밤. 네, 매수 사인 주셨습니다. 네, 뭔가 굉장히 힘없는 매수였는데 이유가 있을까요? 아니죠? 네. 아니에요. 아, 네네네. 그럼 매수라고 드셨는데 오늘 매수인 건지 아니면 중장기적으로도 또 매수일까요? 저는 일단은 둘 다. 둘 다 매수. 둘다 오늘도 얘기를 매수, 그리고 중장기적으로도 매수. 네. 네. 사실 우리가 이제 좀 차트만 보도록 할게요. 제가 지난주에 좀 추천했던 자리가 2300포인트였어요. 300포인트. 제 기억력이 틀리지 않았다면 이 자리였을 거예요. 사실 이제 제가 왜 이 얘기를 했냐면 우리가 페드 회의 이후에 시장이 무너졌잖아요. 네. 그죠? 근데 이거는 단기 임팩트예요. 그냥 단기 발언성. 왜냐하면 시장이 기대하고 있는 어떤 우리가 생각하는 금리 인하를 추가적으로 내년 1% 정도는 더 내릴 것이다 라고 했는데 기자회견에서 나오는데 점도표 발표도 동시에 이루어졌었잖아요. 근데 0.5포인트만 내년에 내릴 거야 라는 어떤 기준치가 딱 잡혀버리니까 시장이 생각보다 실망한 거예요. 근데 우리가 전제를 깔아야 되는 건, 자, 1번이 이거였어요. 자, 굉장히 간단한 이치예요, 여러분들. 화면 잠깐만 내려볼게요. 자, 이거를 계속 전제를 깔아야 되거든요. 자, 화면 보면서 얘기할게요. 자, 제가 아까 전에 얘기 드렸죠. 시장에 대한 어떤 기본적인 원리가 아직은 유동이 남아있는 상태에서 이 발언 하나 가지고 시장이 단기간에 대한 실망만 이루어진 상황입니다. 시장이 그래서 페드 회의 이후에 팍 내렸는데 제가 여기서 이 얘기 했었어요. 이거 매수죠. 네. 고점 한 번 더 깰 거예요. 네. 그러니까 단기적 관점에서는 그냥 매수 치고 계속적으로 포지션 유지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페드 회의 이후에 변곡이냐 아니냐라는 기준에서는 변곡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단기 조정에 대한 형태가 임팩트 있게 한번 실렸다. 이렇게 판단하는 게 맞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매수를 한 거고 아직까지도 매수예요. 네. 아직까지도. 이해하시겠죠? 제 기준치가 뭐였냐면 이거 0 될 때까지예요. 일단 ING잖아요. 아직까지는. 그럼 살아있는 거예요. 차트로 옮겨보겠습니다. 자, 근데 기술적 분석으로 좀 넘어갈게요. 이제 기술적 분석. 제가 그때 보수적인 관점하고 지적적인 관점 두 가지로 나왔어요. 그러니까 좀 네. 적극성. 네. 이게 우리가 보는 어떤 적극적인 관점은 2300포인트 지지를 평가를 하자. 이 기준이었고 우리가 보수적인 성향을 가지신 분들이라면 자, 지금 차트 어때요? 그때 얘기했던 기준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이시죠? 지금 60분 본 기준만 볼게요. 자, 제가 그때 얘기했던 게 지금 이번 주부터 좀 드러나고 있어요. 이번 주부터. 오늘부터. 오늘 화요일이죠. 자, 단기 차트 보시는 분들은 좀 집중을 많이 하셔야 돼요. 왜냐면 제가 방송 중에 이제 시작이 되는 라인은 잘 안 나오거든요. 그러면은 이번 주부터 시작해갖고 다음 주까지 시장이요 좀 생각 이상으로 좀 추세를 강하게 만들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왜냐면은 지금 분위기 만들고 있거든요. 분위기 만들고 있거든요. 그럼 보통 이러한 상황에서 차트가 어떻게 형성이 되냐면,
지난 상승하고 같이 볼게요. 이러한 차트가 한 번 더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이제 추세를 만들면서 계속적으로 올라가는 이러한 차트를 또 만들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다음 주까지. 우리는 이걸 뭐라 하죠? 산타랠리라고 하는 거죠. 연말 내에 계속 오르는 거. 네. 왜 산타랠리 왜 나와요? 여러분들 역사적으로 매번 그랬으니까. 역사적으로. 근데 아니나 다를까 계속 올라갈 가능성이 아직까지 높습니다. 그러면은 사실 이런 거 나오면 땡큐예요. 뭐라고 하죠? 여러분들? 줍줍이에요, 줍줍. 줍줍. 네. 예. 아, 파월이 이거 했어, 이거 했어.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줍줍이에요. 이런 거 나오면. 땡큐예요. 예. 왜냐면 금리에 대한 인하를 가지고 시장이 단기 임팩트가 왔다면은 어쨌든 중립금리 자체는 변함이 없잖아요. 계속적으로 내린다는 신호가 있기 때문에. 그럼 네. 이런 경우는 굉장히 좋은 케이스에 해당되는데 파동만 좀 변형이 된 것뿐이에요. 제가 2300포인트를 지지를 했던 건 어떤 일단 지지선에 대한 기준 자체 2300포인트를 만들었는데 문제는 뭐냐면 잠시만요. 화면 잠깐 낼게요. 자, 2만100 이제 2만100포인트죠. 저 최저점 보도록 할게요. 2만1000포인트죠. 2만1000포인트까지 눌렸다는 건 뭐냐면은 더 큰 상단에 대한 확장이 들어가기 시작했다라고 판단하는 게 옳습니다. 아시겠죠? 왜냐면 지지가 낮아진 만큼 고점도 올라가는 거예요. 고점도 올라가는 거. 지지가 낮아진 만큼. 차트 한번 그려보고 대응할게요. 그러면은 패널형으로 본다면은 지금 형태에서는 22,500포인트 이상까지는 쉽게 도달이 가능하다라는 평가가 나올 거예요. 굉장히 간단하죠. 확대해서 좀 더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지금 차트가 모형이 일목에 대한 상단에 위치해 있죠. 그러면은 이 형태는 추세를 만들기 좋은 형태라는 거를 직감할 수 있을 거예요. 추세를 만들기 위한 조건에 해당된다.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기울기와 전환선이 우상향 모멘텀으로 그리게 된다면은 이거는 지속적으로 추세 그래요. 오늘 형태가 앞으로 계속 지속적으로 일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이 부분 평가해야 돼요. 이 부분. 그러면은 한 번 지지받고 또 올라가는 건 기준선일 거고 한 번 또 지지받고 올라가는 건 스팬에 대한 방향이다. 그럼 왼쪽 같은 차트를 한 번 더 그릴 것이다. 그럼 최상단에 대한 위치감은 22,600포인트 이상이다. 지금 자리에서 이게 조건이 다 나왔습니다. 아시겠죠? 그럼 지금 자리 어때요? 21,800포인트 내외죠? 내외죠? 네. 여기까지는 단타를 무난하게 매수 위주로만 하셔도 수익성이 극대화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이렇게 평가를 해야 됩니다. 기간에 대한 부분은 저는 1월 말까지 보고 있어요. 1월 말까지 계속 올라갈 거예요. 근데 전제는 깔게요. 중장기에 대한 포지션은 정리가 필요합니다. 제가 계속 강조하는 거예요. 계속. 지금은 국내 장도 해외장, 미국장 기준도 천하제일 단타 대회예요. 이제는 미국장까지. 아시겠죠? 굉장히 위험한 구간에서 굉장히 놀고 있어요. 어느 정도 정리를 해야 돼요. 이제 보통 이제 포지션을 주식 포지션을 들면 2, 3년 끌고 가시는 분들 많을 거예요. 그런 분들에 한해서 계속적으로 얘기 드리는 거예요. 좋지 않은 시즌이다. 저는 미국 주식을 할 때요. 종목 교체하는 걸 그렇게 좋아하지 않아요. 네. 좋은 게 아니거든요. 음. 왜냐면은 국내 이제 주식 할 때는 그걸로 습관이 돼서 수익을 냈었는데 미국에선 그게 먹히질 않아요. 계속 올라가는 케이스가 많기 때문에. 네. 한번 이거 퍼포먼스 져버리면은 한번 어닝 할 때 제대로 서프라이즈 맞아버리면은 그냥 가버리거든요. 그리고 시장까지 사업 이제 산업까지 서포터가 돼버리잖아요. 그럼 완전히 그냥 날아가 버리는 케이스가 생겨요. 그런 부분을 잘 찾아야 돼요. 아시겠죠? 차트는 지금 추세를 만들고 오늘 마무리까지 계속 오를 가능성이 높아요. 일단은. 네. 그리고 다음 이제 25일, 26일이죠. 26일부터 또 다시 시장에 대한 상승이 왼쪽 차트 이 네모칸 같이 지속적으로 나올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만 평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지난주 연준의 매파적인 금리 인하로 인해서 단기적으로 미국 시장에 실망 매물이 출회가 됐지만 그래도 장기적으로 봤을 때 좀 더 상승할 수 있는 가능성은 충분히 내년 말까지 열려 있다라고 분석을 해주셨습니다. 따라서 포지션을 매수로 잡아보자라고 얘기를 해주셨고요. 내년 1월 말까지 22,500포인트까지도 열려 있는 상황이니 단기적으로 매수 쪽으로 보고 또 대응해보면 수익 날 수 있다라는 이야기까지 들어볼 수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계속해서 또 비트코인 관련해서도 좀 질문을 드려볼까 하는데요. 지난주 파월 연준 의장이 전략적 비축에 대해서 반대하는 의사를 또 표명하면서 비트코인이 10만 달러 지금 아래로 내려온 상태인데 비트코인도 1월 말까지 추가적으로 더 갈 수 있다고 보시나요? 어떻게 네, 보시나요? 일단은 동일하게 봅니다. 네. 동일하게. 이제 뭐냐면은 사실 제가 이제 개인적인 취향을 좀 얘기해 드릴게요. 저도 왜냐면 투자 선호도라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네. 제가 사실 코인을 그렇게 좋아하지 않아요. 네. 조금 안정적이고. 아니 코인으로 수익을 네. 맛보긴 하는데 사실 좀 재미로 하는 위주지 이걸 아. 투자한다 이런 생각 자체를 많이 안 가져요. 어, 성향이. 재미로라도 수익이 나면 좋겠네요. 네. 네. 뭐 이제 그냥 재미만 보는 정도. 아, 근데 막 네. 크게 기대하고 이렇게 하고 투자하진 않아요. 이제 음, 코인이라는 게 사실 이제 순환매잖아요. 순환매. 근데 트럼프 이기 정책에서 계속 밀어붙이는데 그냥 온갖 가설이 너무 많아요. 가설이. 근데 저는 이 얘기를 하는데 코인이 일단은 뭐 미래에 대한 어떤 대체다, 뭐다 이런 얘기가 너무 많잖아요. 사실 대체 자원이다, 대체 화폐다. 앞으로 계속적으로 이 코인을 쓸 수밖에 없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지금 제가 그 얘기만 드릴게요. 뉴스를 봤는데 우리나라가 지금 투기의 나라래요. 투기의 나라. 이제 70대 할머니들도 비트코인 합니다. 이제 와서. 예, 계좌 개설 양이 늘었대요. 60, 70대 양이. 근데 그 말 있잖아요. 누구나 투자하는 상황이 온다면 시장을 떠나라고. 전 그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생각해요, 솔직하게. 그래서 제가 사실 코인 얘기에 대한 비판적인 얘기는 이제 무서워요. 네. 예. 그냥 아예 그냥 돌격으로 그냥 돌을 던지기 때문에 한 번 잘못만 하면. 근데 증시랑 똑같이 움직여요. 그것만 참고하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거는 위험 자산에 포함되기 때문에 시장에 대한 굉장히 좋지 않은 효과가 나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트럼프 2기 정책 때문에 리플이랑 이게 굉장히 이슈화 되기 때문에 차트 분석하기가 굉장히 용이하긴 해요. 용이하긴 하는데 그 얘기는 있는 것 같아요. 3억 간다? 네, 이 얘기 했잖아요. 네. 제일 많잖아요. 네. 네. 저는 무리라고 봅니다, 사실. 아, 비트코인이 3억까지 가지는 못한다. 네. 아, 네네. 좀 딥한 얘기이기 때문에 네. 제가 그 부분은 노란통에서 얘기할게요. 너무 이제 길게 파고들면 네. 좋지 않을 것 같아서 사실 지금 코인에 대한 이제 호응이 너무 좋아요. 시장 분위기가. 네. 뭐 그냥 좋다고 표현하면 저도 저를 좋아하라 할 거예요. 어, 근데 저는 그렇게 얘기까지 못하겠어요. 음, 지금 상황에서. 제가 왜냐면 코인이 좋다 할 때가 있었어요, 저도. 어디에요? 여기서부터 17,000이요. 이거 서울경제 뭐 유튜브에도 올라와 있습니다. 제가 살려면 여기서 사라고 했어요. 여기 사라고. 시장 하라고 했을 때. 뭐하러 여기서 계속 버티냐. 여기서 사라. 근데 그 뒤부터 이제 시장이 말도 안 되게 올랐죠. 네, 말도 안 되게 올랐어요. 여기서 샀으면은 뭐 수익이 계속 났을 텐데 한계치에 도달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타점이라고 설명드리는 건 제가 노란톡에서 좀 설명드리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왜 그런지, 그러한 이유가 있는지. 네. 뭐 크리스마스 이브라 오늘 시청자가 많이 없을 것 같지만 네. 네. 근데 한번 들어오세요. 그러면 좀 딥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이상입니다.
네, 비트코인도 미국 증시와 마찬가지로 함께 조금 더 상방으로 열려 있다라고 분석을 해주셨는데요. 하지만 한계는 존재할 것이라고 분석을 해주셨고 비트코인을 대할 때는 항상 보수적인 관점도 유지하시는 게 좋겠다라는 이야기도 전해주셨습니다. 이처럼 코인뿐만이 아니라 또 해외 주식이든 해외 선물이든 어떤 질문이든 잘 답변을 해주시는 해왕 마스터님이신데요. 해왕 마스터님과 함께 보다 더 포트폴리오 다각화를 통해서 수익을 극대화시키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지금 하단에 나가고 있는 내용 참고하셔서 마스터님과 함께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쉽지만 마스터님하고는 여기서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마스터님, 오늘 고맙습니다. 네, 저희가 오늘 무슨 이야기를 나눴는지 오늘의 핵심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해선시대 오늘의 핵심입니다. 먼저 미국의 증시에 대해서 거시적으로 짚어주셨습니다. 미국은 유동성이 여전하고 기업의 펀더멘털도 좋기 때문에 증시에 대한 고점 상향 조정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보셨습니다. 내년에는 나스닥을 기준으로 22,500포인트를 넘어서 23,000포인트까지 무난하게 도달할 것이라고 보셨고요. 결론적으로는 단기, 중기, 장기적으로 매수 관점 유효하겠다라고 의견 주셨습니다. 나스닥도 짚어주셨는데요. 12월 FOMC에서의 파월의 매파적인 발언은 단기적 조정일 뿐이며 변곡점이 될 수는 없다고 보셨습니다. 21,000포인트까지 눌림을 줬기 때문에 더 큰 상승을 가져올 확률이 높아진 상황인데 산타 랠리로 인해서 1월 말까지 22,500포인트까지 도달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보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코스피도 짚어주셨습니다. 한국은 기업의 펀더멘털이 좋지 않고 한미 금리 차가 좀처럼 줄어들지 않는 상황이기 때문에 증시 투자 매력도가 낮다고 보셨는데요. 23,060포인트 이탈 시 2,360포인트 이탈 시 2,000포인트 도달도 가능하다고 분석해 주셨습니다.